비켜요, 장모님! 짝! 사위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지옥에 쳐넣을 생각입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68세 여자가 35세 남자를 완전히 무너뜨린 가장 냉정하고 치밀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없이 오직 증거와 시간으로 그를 파멸시킨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영숙, 올해 68입니다. 35년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15건의 민원을 듣고 수백 건의 억울함을 들어줬습니다. 남의 인생 문제를 듣는 게 제 직업이었죠. 퇴직하고 3년이 지났을 때 딸 지수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정태훈, 35살. 중견기업 영업팀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외식업을 하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굴 만나든 손익을 따지는 듯한 시선이었죠. 결혼 후 6개월, 태우는 딸과 함께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손님도 꽤 들어오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는데 눈이 안 웃었습니다. 말은 밝은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의 팔뚝에서 멍을 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식당에서 냄비에 부딪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은 냄비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말합니다. 일주일 후 딸의 목덜미에서 또 다른 멍을 봤습니다. 이번엔 멍이 아니라 눌린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잡았던 흔적. 제가 태훈이 손을 댔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퇴직 전에 쓰던 민원 기록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지수 팔뚝 멍 발견. 2024년 3월 19일 목덜미 압박 흔적. 이건 기록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 후로 한 달간 저는 딸의 삶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태훈이 딸에게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새벽 2시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놈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저는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동네 피부과가 아니라 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를 상세하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날짜, 상처 위치, 추정 원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법적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단서를 세부 발급받았습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식당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식당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누구인지, 통장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부 태운 명의였습니다.
초기 자본금을 물었습니다. 딸의 적금과 제가 준 퇴직금 합쳐서 1억 2천만 원. 그 돈이 전부 태훈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태훈의 인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과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 저는 식당 단골 손님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여자가 식당에 자주 오면 사장이랑 친한 줄 압니다. 저는 일부러 친절하게 굴었고 다른 손님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박 실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위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지. 박 실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달치가 밀려 있다고. 600만 원 정도라고.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신용 문제였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부탁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복사본을 하나만 달라고. 제가 사위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박 실장님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엔 태훈이 서명한 계약서, 미지급 내역, 독촉 문자 기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식당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새로 생겼던 겁니다. 태훈은 초조해졌습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딸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식당에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온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태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훈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랑 가자. 태훈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장모님! 내가 왜 비켜? 넌 비켜. 여긴 제 가게예요! 내 가게? 내 딸 돈으로 차린 가게잖아. 순간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짝! 뺨을 맞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다음엔 고소할 겁니다! 주변에 손님 서너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태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오늘 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태훈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시간을 찍어가며 20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우측 안면부 타박상, 전치 일주 소견.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다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세부 발급받았습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딸은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까지 맞게 했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장모 폭행, 진단서 확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식당 사업자는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초기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딸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8천만 원. 제 퇴직금에서 준 돈이었습니다. 딸 적금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 그 돈이 전부 태훈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또 물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서류 쓴 적 있냐고. 딸은 오빠가 갑자기 서류에 사인하래서 몇 번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딸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출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지수 명의 대출 3건, 총 4,500만 원. 딸은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몰래 돈을 빌렸던 겁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서명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서명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저는 대출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폭언 증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펜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딸에게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태훈이 소리 지르거나 욕하면 녹음되게. 일주일 후 딸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욕설, 협박, 물건 던지는 소리까지. 12분짜리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 확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 장모 폭행 진단서. 2. 딸 폭행 진단서 세부. 3. 무단 대출 서류. 4. 식자재 대금 미지급 내역. 5. 폭언 녹음 파일. 저는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넣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태훈 증거자료.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벌금 내고 집행유예 받고 끝.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퇴직 전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세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실제 돈 낸 사람이랑 사업자가 다르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탈세 신고 메뉴가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실제 자금은 배우자가 냈으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다고. 세금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은행 문제였습니다. 딸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것.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민원 신고 코너가 있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이 진행됐다고 적었습니다. 서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식당 직원 문제였습니다. 딸에게 확인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알바생들 4대 보험 들어줬는지. 딸은 오빠가 나중에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며칠씩 밀렸다고. 이것도 법 위반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4대 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이라고. 마지막으로 폭행 문제였습니다. 이건 직접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가정폭력 담당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계속 맞았다고, 저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 녹음 파일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형사님이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바로 조사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신고 후 일주일째 되던 날 태훈에게 첫 연락이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딸한테서 들었습니다. 세무조사한다고, 서류 준비하라고. 태훈은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를 대충 했거든요. 매출을 줄이고 쓰지도 않은 경비를 넣었습니다. 그게 다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대출건으로 본점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관련 서류 지참하고 방문하라고. 태우는 은행에 갔다가 경찰서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 사흘 후 세 번째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태우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직원분들 4대 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고 임금 지급 내역서도 없다고 했습니다. 2주 안에 모두 정리하라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간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마지막 타격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배우자 폭행, 장모 폭행. 태훈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다 장모님이 하신 거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장모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한테 사과는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면 난 끝까지 갈 거야. 장모님, 저 이러다 죽어요. 내가 내 딸한테 그렇게 한 거 생각해봐. 딸도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살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200만 원. 은행 서류 문제로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노동부에서 과태료 500만 원. 경찰에서 폭행죄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태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해야 한다고. 딸은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뭐가 남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내가 넣은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더 써야 했지만 이건 딸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고. 이 정도 증거면 거의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나누기 8천만 원, 무단 대출 4,500만 원 빚 면제, 총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걸렸습니다. 태우는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정지수의 요구를 일부 인정합니다. 피고 정태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재산 분할 7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총 9,500만 원. 처음 넣은 돈을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태훈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태훈의 재산을 묶어달라고요. 태훈의 차, 통장, 심지어 부모님 앞으로 돌려놓은 집까지 모두 묶였습니다. 결국 태훈은 파산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형사 재판도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태훈을 다시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사실도 인정하느냐고.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3년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당해야 했지.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생각해봐. 태훈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 사업이 안 돼서 그랬다고. 힘들다고 때려도 되니? 힘들다고 사기쳐도 되니? 태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기회는 있었어. 지수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야. 근데 너는 끝까지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돈만 챙기려고 했잖아. 태훈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본인 이름으로, 본인 통장으로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진짜 많았다고.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 아니었으면 아직도 거기서 맞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라고.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계속 거기 있는 거였다고. 그리고 엄마는 구청에서 오래 일했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그걸 이용한 거라고.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준비된 거라고. 지금 저는 평범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딸의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 보러 가고. 하지만 가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증거부터 모으라고. 그리고 절대 참지 말라고.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납니다. 사위가 제 뺨을 때린 그날. 그때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는 것. 그냥 넘어가고 딸더러 참으라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싸우는 것. 법과 증거로 정당하게 싸우는 것. 저는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네, 해야 했습니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그걸 끊어내려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였습니다. 제가 한 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쓰면 약자도 싸울 수 있습니다. 68세 할머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싸우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다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결국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니어들의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